끼면 아미노산이 돼요.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은 합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린아이들은 9종류, 어른들은 8종류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몸의 머리카락이나 뼈나 피부 이런 것을 만드는 벽돌이 바로 아미노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미노산 중에서 8가지는 합성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수적으로 매일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결핍돼도 머리털옥도 빠졌는데 안 만들어져요. 이 교회 질 때 이 여러 가지 재료 중에서 하나만 부족해도 질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채식 속에는 이 필수 아미노산이 어느 한 곳에 다 들어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쌀밥 속에는 필수 아미노산 8가지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 보리쌀 속에도 필수 아미노산 8가지가 다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쌀도 먹고 보리쌀을 먹으면서 만들어진 고기 속에는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는 어쩌면 손쉽게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고기 속에 그런 영양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를 끈적끈적하게 해주는 포화지방도 있고 또 혈관을 막히게 하는 콜레스테롤도 있기 때문에 그 고기가 심장병과 당뇨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온천하에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자 하고 채식을 선택을 할 때는 그냥 고기만 안 먹고 뭐 한두 가지 먹어서 되는 일은 아니고 쌀도 먹고 보리쌀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 가지고 모든 영양소가 다 공급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를 같이 먹을 때 전체적으로 모든 영양소가 다 섭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만 안 먹고 그냥 배부르게 아무거나 먹으면 된다? 그러면 틀림없이 어느 한쪽은 영양소가 결핍되고 영양 결핍으로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을 할 때는 식단 짜는 법을 꼭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골고루 먹어도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섭취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 채식을 하면은 이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은 그 과일과 풀 속에 있는 1만 가지가 넘는 이 영양소들을 한 잔으로 쭉 마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영양소들을 밥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 다 내려놓고 항산화 주스 하나만 마셔도 이런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균형지게 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제 두 번째 살펴본 것은 만병의 근원이 활성산소인데 그 활성산소를 다 해독시켜주는 최고의 치료제가 바로 비타민 A, C, E가 되는데 이것을 주스로 짜서 마시면 이것은 항산화 주스가 된다. 그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항산화 주스가 아주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어제 세 번째 살펴본 것은 소염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를 공격하면 염증이 생기는데 이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은 그 활성산소를 해독시켜주기 때문에 모든 염자가 붙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효과도 있다 그랬고, 혈관을 청소해주는 효과도 있다 그랬고, 또 피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주고 피를 또 생성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어서 일곱 번째, 이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은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영양소를 먹었다고 해서 얘들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한 가지 영양소가 다른 상태로 이렇게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꼭 효소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뭔가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대사가 되기 위해서도 효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지방질이 필요하면은 또 탄수화물로 바뀌어지기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바로 효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효소가 풍부하게 살아있는 이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은 신진대사가 촉진이 되면서 몸이 활력이 넘쳐요. 특별히 이 효소의 특징은 열에 약하다고 그랬어요. 47도가 되면은 죽기 시작을 해서 70도씨가 되면 다 죽는 것이 효소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식물이나 동물의 몸속에는 얘도 생명 대사 현상이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끓여서 먹으면은 효소가 다 죽어버리고, 우리 몸에서는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사가 일어나지 않고 힘이 없고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풀이나 과일, 그걸 끓이지 말고 그대로 주스를 뽑아서 마시면 그 속에 뭐가 살아있어요? 효소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신진대사가 잘 활성화되면서 에너지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말라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뚱뚱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 다 효소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소화시킬 때도 효소가 필요하겠죠. 소화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많은 효소 중에서 소화를 시키는 효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먹어도 음식이 소화가 안 되니까 살이 찌지 않고 저체중 환자가 될 거예요. 아니면 소화까지는 됐지만 흡수하는데 또 효소가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흡수가 안 돼요. 그래도 저체중 환자가 될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소화 효소 정도는 있어요. 먹은 게 소화가 잘 됩니다. 흡수하는데도 효소가 있어요. 흡수까지도 잘 됐어요. 그런데 그 그것이 에너지로 태워질 때도 또 에너지 대사를 이렇게 시킬 때 효소가 필요한데, 이 사람은 에너지로 태울 때 효소가 부족해요. 그러면 이렇게 뚱뚱하다고 해서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힘이 더 없습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효소가 없어서 항상 피곤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화 흡수된 영양소는 에너지로 태워지지는 않고 언젠가는 또 태워지겠지 뭐. 그리고 여기다가 지방질로 저장을 해놓게 돼요. 그게 비만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효소가 부족할 때 어떤 사람은 정상 체중에서 조금 빠지는 저체중 환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너무 쪄서
비만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상에서 벗어나면 그게 바로 질병인 것입니다. 혈압도 정상이어야지 너무 높아도 비정상, 너무 낮아도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약들은 낮추면 낮추고 높이면 높이는 쪽으로만 일방향성으로만 작용을 하지만 백투 에덴의 치료 원리는 정상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똑같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도 혈압이 너무 높은 사람은 떨어져서 정상이 되고 혈압이 너무 낮은 사람은 높아져서 정상이 돼요. 똑같이 하는데 너무 뚱뚱한 사람은 체중이 빠져서 정상이 되고 너무 마른 사람은 쪄서 정상이 됩니다.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이렇게 하면 안 먹으니까 살 빠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저체중 환자들도 디톡스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저체중 환자들은 어딘가 이 영양분이 흡수되는 통로가 독소로 막혀 있는 거예요. 말랐어도 그 사람 몸속에도 독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디톡스를 할 때에 이 사람도 독소가 빠져나가니까 이것 하는 동안에는 체중이 빠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마른 사람들에게 디톡스를 할 때는 우리가 또 보완을 하면서 합니다. 너무 마른 사람들에게는 또 영양을 조금 더 보충해 주면서 해요. 자, 뚱뚱한 사람보다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독소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조금 빠지기는 해요. 디톡스가 끝난 다음에 약간 거기서 좀 더 살이 빠졌다 할지라도 드디어 막힌 부분이 뚫어지고 청소가 되면서 그 다음 밥을 먹기 시작을 할 때에 여기서 배운 대로 5대 영양소 짝을 져서 잘 먹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영양소가 흡수되기 시작을 하면서 정상 체중으로 체중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환자일지라도 기술적으로 조금씩만 보완하면서 해주면은 이 디톡스는 정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운동을 하는데 비만 환자들에게는 운동이 살을 빠지게 해주고 저체중 환자들에게는 이 운동이 살을 찌게 해줍니다. 자, 이제 걷지 않고 누워만 있던 비만 환자가 이제 백투에덴에 와서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냥 누워만 있을 때는 여기 이렇게 지방을 한 날 짊어지고 다녀도 뭐 맨날 누워 있으니까 별로 불편한 걸 몰랐는데 매일 1시간씩 막 몇 번을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짊어지고 다니는 게 좀 힘들겠죠? 그럼 얘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누워있을 때는 그냥 이거 안고 살아도 괜찮았는데 이렇게 자꾸 운동을 하면 차라리 이거 좀 그냥 덜어놓고 다니는 게 좀 편하지 않겠느냐? 덜어놓기 시작을 해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이 지방을 덜어놓는데 언제까지 덜어놓을까요? 걸어다니는데 제일 효율적인 몸무게 될 때까지 빠집니다. 계속 빠지지는 않아요. 제일 이 걸어다니는데 효율적인 몸매가 나올 때까지 계속 빠져요. 걸을수록. 그런데 똑같이 운동을 하는데 저체중 환자에게는 어떨까? 저체중 환자는 집에서 그냥 컴퓨터만 하면서 앉아 있을 때는 별로 불편한 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백투에덴에 와서 자꾸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걸으면 너무 다리가 말라가지고 조금 부담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걸어도 좀 덜 피곤하게 여기 장단지에 좀 근육 좀 붙여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 사람이 계속 걸으면 걷기에 제일 효율적인 상태까지 어디서 끌어와도 살이 찝니다. 근육이 늘어요. 그래서
저혈압은 높아져서 정상이 되고 고혈압은 낮아져서 정상이 되고 모든 것이 백투 에덴은 정상이 되도록 치료해주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8번째, 체중을 조절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백투 에덴 디톡스에 많이 옵니다. 아주 젊은 청년들과 젊은 아가씨들도 많이 와요. 요즘 막 0.1톤이 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0.1톤이면 몇 킬로예요? 0.1톤이면 100킬로, 100킬로. 100킬로 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살이 많이 찐 사람은 똑같은 기간 디톡스를 해도 빠지는 체중이 더 많습니다. 비율로 빠지니까. 아주 마른 사람 별로 안 빠져요. 근데 100kg가 넘는다. 퍼센트지로 빠지기 때문에 체중이 더 많이 빠져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한 달에 한 20kg씩 빠지는 걸 우리가 봤어요. 자, 체중 조절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 백투 에덴 디톡스가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예전에는 제가 주로 암 환자들을 치료를 했는데 이 백투 에덴 디톡스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처음 개발하고서는 주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만 환자들이 많이 왔는데 살이 잘 안 빠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기저기 프로그램 다 다녔는데도 실패한 사람들, 심지어 지방 흡입 수술까지 하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빠지지 않고 하는 요요 현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와서 완전히 해답을 찾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양방 한방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가장 배가 안 고프면서 살이 빠지고 또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많이 빠지고 요요 현상이 없어요. 이 미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 많은 의사들과 한의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한의사가 라스베가스에서 미국에 있는 전체 한의사들이 모여서 다이어트 이 특강을 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양방 한방 의사들이 강사로 왔습니다. 뭐 다 아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전국에서 한의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요즘 살 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프로그램에 왔었던 한의사가 에이 뭐 별 볼 일도 없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들은 이번에는 제가 이 비만에 대한 강의를 못 해요. 이 짧은 일주일 동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힐링센터에 오면은 한 4개월 정도 있어야 이게 한 바퀴 강의가 돌아가요. 근데 뭐 시간은 한계가 있고 꼭 필요해도 다 할 수는 없고 이번에는 이 비만에 대한 거는 강의를 전혀 이제 하지 못하는데 그때 비만 강의를 다 듣고서 이제 한국에서 온 그 유명한 의사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더니 아이 뭐 이 백투 에덴에서 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비하면은 10분의 1도 안 되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의사들이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거긴 뭐 어떻게 하는데 와봐 한 번만 와봐. 완전히 급이 달라. 그래서 그 라스베가스에서 마치면서 바로 LA에서 우리 프로그램이 이제 이어졌기 때문에 한 10명이 왔어요. 그래서 다 참석하고 양쪽을 비교해 보더니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들어보면 차원이 틀립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요일 현상이 오게 돼 있어요.
백투에덴에서는 원리적으로 요요 현상이 오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중 조절을 하기를 원하면은 나이가 뭐 있든 없든 이 백투에덴 디톡스 프로그램을 한번 구원해 보시면은 성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체중 조절을 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뭐 그냥 뚱뚱한 대로 살지 왜 이걸 빼야 되는가? 특별히 여기 아랫배가 뚱뚱하면 여기에서 모든 질병이 싹이 납니다. 그래서 이 뚱뚱한 거 하나 해결을 하면은 한두 가지 질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비만 추리를 하나 이제 그려봤어요. 아랫배가 약간 지방이 있다, 뚱뚱하다. 그러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올라오는 수많은 질병의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뚱뚱하다는 얘기는 뭐 지방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겠죠. 그게 뭐 혈관 먹으면 혈관으로 흡수되고 그래서 여기 저장된 거니까 뚱뚱한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혈관 속에는 뭐가 많이 흘러다닐까요? 지방질이 많이 흘러다닙니다. 고지혈증이 여기서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혈관 속에 기름기가 너무 많이 흘러다니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 통로가 뭐 쓰레기로 너무 너저분하게 있는 거예요. 사람 다니는 속도가 느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임시로 이렇게 쓰레기를 한쪽 옆으로 좀 몰아놓고라도 우선은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이 혈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끈적끈적한 지방질들을 양쪽 혈관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서 우선 혈액순환이 그나마 좀 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혈관 벽에 달라붙은 이 기름기들, 콜레스테롤 때문에 이 혈관은 두꺼워지겠죠? 딱딱하게 굳어지겠죠? 그러면 틀림없이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여기서 싹이 튼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다 보면 얘가 탄력이 떨어집니다. 막 갈릴 때는 피를 많이 보내주기 위해서 혈관이 부드럽게 딱 늘어나가지고 피를 보내주고, 앉아있을 때는 또 얘가 딱 수축이 돼서 조금만 보내주고, 어렸을 때는 혈관이 찰고무처럼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딱딱하게 경화가 되는데, 그러면 막 화를 낼 때 피가 머리 쪽으로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많이 공급될 때 혈관이 부드럽게 열어주면 괜찮은데 얘가 딱딱하게 굳어서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뇌출혈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비만이 있을 때는 혈관이 좁아지는데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해주는 혈관도 좁아지겠죠. 거기가 좁아지면 좁을 협자를 써서 협심증이라고 그래요. 마른 사람보다는 뚱뚱한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협심증이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 협심증에서 혈관이 여기 임금님 관처럼 심장 근육에 이렇게 피를 공급해 주는 혈관이 임금님 관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나 평지를 걸어갈 때는 이게 좁아졌어도 그 정도 피는 품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계단을 올라갈 때나 막 달려갈 때는 장단지에 피를 많이 보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심장 근육이 더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심장을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심장 근육에 더 많은 피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혈관이 좁아져서 충분한 피를 보내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과부하 현상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 큰 자동차에다가 아주 작은 자동차 엔진을 달고서 고개를 넘어간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과부하가 걸리면서 이게 막 시동이 꺼질라 갈라 그러면서 푸두둑 하면서 막 흔들리면서 아주 낑낑거리면서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여기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이게 과부하가 걸리면서 푸두둑 뜁니다. 뛰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심장 근육에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혈관이 좁아졌기 때문에 심장 근육에 산소가 결핍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모든 근육은 산소가 부족할 때 통증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억 하면서 가슴이 깨질 것 같은 통증이 밀려옵니다. 이게 협심증이에요. 그리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쓰러졌다가 한 30분 정도 누워 있으면 다시 숨이 쉬어져요. 협심증은 막 올라갈 때는 과부하가 걸려서 쓰러졌는데 누워있는 정도는 피를 조금만 보내줘도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숨이 쉬어져요. 그런데 그 단계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좁아지다 못해 아예 혈관이 딱 막히는 날도 오겠죠. 막히면은 똑같이 협심증처럼 가슴이 아프면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의 차이가 뭔가면 이게 좁아진 게 아니라 아예 막혔어요. 막혔으면 그 혈관 밑에 있는 근육은 아예 피 공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근육이 죽어갑니다. 그 부드러운 근육이 이제 딱딱하게 굳어가면서 죽어가요. 그래서 심장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래서 심근경색증이라고 부르는데 협심증보다도 심각한 병이죠. 협심증하고 차이점은 계단을 올라가다가 억 하고 통증이 밀려와서 쓰러졌는데 심근경색증은 30분이 지나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못 일어나요. 왜? 아예 막혔으니까 뭐 누워있다고 해서 이게 풀어질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비만의 뿌리를 두고 올라오게 돼 있다. 또 비만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또 다른 가지가 하나 올라오는데 여기 아랫배에 이렇게 지방이 많이 쌓여서 비만이 됐다. 그 얘기는 이 지방을 합성해주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방이 많이 이렇게 쌓였다는 얘기는 그 지방을 합성해주는 장기인 간에도 당연히 뭐가 많이 있겠어요? 지방이 많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지방간이라고 불러요. 간에 기름기가 껴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름이 이 간에 여기저기 막 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간이 커져요. 이런 사람을 간땡이가 분 사람이라고 그래요. 기름기로 찌들어 있어가지고 간 기능이 약해집니다. 특별히 이 간에서는 이 쿠퍼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들을 또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방간이 있는 사람, 여기 아랫배 나온 사람은 검사할 것도 없어요. 지방간 무조건 있습니다. 검사할 것도 없어요. 지방간 있는 사람은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은 B형 간염, C형 간염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서 순찰을 하고 있던 이 면역세포가 B형 간염이 들어오면은 딱 이제
검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래서 얘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나쁜 놈이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하고 한 방 딱 때려서 죽여버리고 항체를 기념비로 딱 만들어 놓게 돼 있어요. 웬만큼만 이 면역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몸살 감기 걸린 것처럼 이 싸움이 벌어질 때 조금 무겁고 뭐 아프고 그러다가 그냥 항체 생기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도 분별력이 떨어져서 구별을 못해요. 그때 잡아먹었어야 되는데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야, 내가 들어왔는데도 나를 몰라보고 내버려 두네. 야, 이거 주인을 내가 참 잘 고른 것 같다. 그런데 정신 차리기 전에 내가 빨리 어디 숨어야 되겠다. 그러면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이렇게 육각형으로 된 캡슐 속에 B형 간염 바이러스 핵산이 하나 들어있는 게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사실은 생명체인지 무생물체인지 중간 과정의 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최소 단위의 세포 구성 요소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자기 혼자는 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캡슐을 던져버리고 핵산만 꾸불꾸불꾸불 헤엄치고 나옵니다. 나와서 저 T인 파구가 정신 차리기 전에 얼른 숨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간 세포 속에 핵이 있고 핵 속에 자기랑 비슷한 유전자들이 있는 거예요. 핵산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딱 숨어버립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독소를 내뿜을 능력도 없고 내 몸을 들이받을 만한 뿔도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금 약해진 이 T인 파구가 그때 딱 잡아먹었으면 되는데 뒤늦게 이제 순찰을 하는 거예요. 뒤늦게 순찰을 하는데 이 핵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그래서 유전자들은 전부 다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암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핵산 유전자들은 나는 무슨 단백질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유전자입니다. 라고 문패를 달게 돼 있어요. 그것을 유전자 발현, 진 익스프레션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B형 간염 바이러스도 문패를 다는 겁니다. 나는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유전자입니다. 문패를 딱 달아놔요. 그러면 T인 파구가 좀 약해졌어도 경찰은 경찰 아니겠습니까? 분별력이 좀 떨어져서 얘가 간첩인지 아군인지 구별을 잘 못하기는 하지만 아예 명찰까지 달고 나는 스파이입니다 하고 남의 집에까지 무단 침입을 해서 문패까지 딱 달아놓은 것 정도는 알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면역세포가 약해졌다 할지라도. 그러면 뒤늦게 이제 순찰을 돌다가 이 나쁜 놈이 남의 집에까지 들어와서 아예 그냥 문패까지 달고 사네? 그러면은 T인 파구가 뒤늦게 공격을 합니다. 이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죽이는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이미 간, 세포 한가운데 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막 쏘는데 뭐가 깨지겠어요? 간 세포가 깨지는 거예요. 세포 핵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염증이 생깁니다. 그게 B형 간염이에요. 염증이 생기면 간 세포에서만 만들어내는 효소가 또 있어요. GOT, GPT. 그러면 이 세포 속에서 만들어내던 이 GOT, GPT가 얘가 깨져버리니까
얘가 흘러나와서 피 속에 많이 이제 굴러다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에 염증이 많은 사람들은 간이 해독 기능을 다 이제 감당한 건데 해독 능력이 떨어지니까 독소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너무너무 피곤한 증상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때. 아, 요즘 왜 이렇게 밥맛도 없고 피곤할까? 그때 병원을 찾아갔더니 혈액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피 속에 GOT, GPT가 한 40 정도만 돼야 되는데 400, 500까지 나오는 거야. 그럼 의사 선생님은 와, 이 간염이 굉장히 심해졌네요. 이게 바로 B형 간염이에요. 자, 비만인 사람들에게 이런 싹들이 올라올 수 있고, 그 간염이 계속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면 그곳이 이제 뚝살이 생깁니다. 여기 여드름이라고 하는 염증이 나오죠. 그랬더니 손으로 짰어. 그래도 또 나와, 또 짰어. 계속 짜면 여기가 뚝살이 배기지 않습니까? 곰보처럼. 간에서 이런 곰보딱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간경화증이라고 하는 질병이에요. 또 어떤 우리 몸의 세포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자극을 주고 상처를 주면 얘가 견디다 못해 암세포로 변해버려요. 결국은 간암까지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만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이런 질병의 싹도 올라올 수 있다. 이제 또 다른 싹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비만이 있을 때는 많이 먹었겠죠. 조금 먹었는데 살찐 사람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많이 먹었으니까 많이 먹은 이 포도당이 혈관에 많이 흘러다니지 않겠습니까? 그걸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당뇨병. 비만인 사람들은 당뇨병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혈관에 포도당이 너무 많이 흘러다니니까 피가 끈적끈적하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여기 눈에 망막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많은데 이 끈적끈적한 피가 거기서 막힐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상이 맺히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마치 안개 낀 것처럼 뭐 뿌연하게 잘 안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일들이 나옵니다. 백내장이나 녹내장이나 시력 저하 이런 일들이 같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피가 너무 끈적끈적하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수많은 합병증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혈관 속에 있는 포도당을 몸 밖으로 버려서 주인 양만 좀 살려봐야 되겠다. 그럼 제일 쉽게 버리는 방법은 오줌으로 포도당을 버리는 겁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요. 다뇨증이 옵니다. 오줌을 계속 싸면서 혈관에 있는 포도당이 막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소금에서 단내가 나요. 단내가. 당뇨병이 이렇게 줄줄이 밀려오면서 신장이 그 많은 오줌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너무 과로하면서 지쳐서 쓰러져요. 신장 기능이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부전증이 뚱뚱한 사람들에게 훨씬 많아요. 자, 또 이 끈적끈적한 피가 이제 잘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세포들이 죽어가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신경이라고 하는 것도 세포인데 신경세포가 죽어갑니다. 근데 신경세포가 죽을 때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통증이 밀려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만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올라올 수 있는 질병의 싹들이에요. 또 다른 가지가 하나 여기 당뇨병 가지에서 올라올 수가 있는데 이 끈적끈적한 피가 뇌에 있는 혈관에서 흐르다가 막힐 가능성도 있겠죠. 뇌졸중이 뚱뚱할 때 당뇨병도 잘 나타날 수 있고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지팡이 잡고 다니는 뇌졸중 환자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끈적끈적한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서 심근경색증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딱 막혀가지고.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끝에서 끈적끈적한 피가 잘 흐르지 않으면서 썩어 들어가는 수족 괴적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합병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뚱뚱한 곳에 뿌리를 두고 또 다른 이 질병의 가지가 하나 올라오는데, 특별히 이렇게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좁아지는 동맥경화증이 생기면, 옛날엔 이렇게 넓은 혈관으로 피를 보내줬는데 동맥경화증으로 혈관이 좁아졌어요. 좁아진 혈관으로 옛날과 똑같은 양의 피를 품어주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게 품어주는 길밖에 없겠죠. 세게 품어주면 혈관에서 느껴지는 압력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겠죠. 고혈압이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혈압을 이기지 못하고 뇌에 있는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또 심장이 무리가 가면서 심근경색이 찾아올 수 있고, 그 혈압을 이기지 못하고 망막의 혈관이 터지면서 망막혈증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이 혈압 때문에 그 신장이 빨리 망가지면서 신부전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비만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가지가 한 60kg 정도 체중일 때는 걸을만 했는데 뚱뚱해지면서 100kg가 됐어요. 그러면 40kg가 더 누르니까 무릎의 통증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뚱뚱한 사람들은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이건 물리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등산을 해보세요. 등산을 하는데 그냥 맨몸으로 올라갈 때 하고 40kg짜리 배낭 하나 메고 올라갈 때 하고 무릎 아픈 게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죠. 이제 뭐 더 이상 무릎 아파서 못 걷겠어. 그때 이 40kg 배낭을 내가 가지고 갈게 하고 대신 짊어져 주면 지금까지 아프던 무릎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지방을 40kg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백체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40kg 딱 아랫배를 빼면은 무릎 통증 그냥 사라집니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 관절염이 뚱뚱할 때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병원에서 10kg만 빼도 뭐 통증 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틀림없어요. 뚱뚱하면서 무릎 아픈 사람들은 살만 빼도 통증 없어지고 약 안 먹어도 괜찮을 만큼 좋아져요. 또 이렇게 뚱뚱하다는 얘기는 고기를 그래도 많이 먹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단백질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필요 이상 먹어준 단백질이 이제 얘가 분해가 돼야 됩니다.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퓨린체가 나오고 요산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몸속에서 흘러다니다가 엄지발가락 여기 마디 있는 쪽에서 쌓이기가 쉬워요. 쌓이는데 아주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쌓여집니다. 그래서 딱 스치면 속에서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통증이 느껴져요. 바람만 스치는 바람만 불어도 통증이 느껴진다 그래서 통풍이라고 불러요. 뚱뚱한 사람들에게 이 통풍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비만이라고 하는 이 뿌리에서 이 월경불순과 불임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또 올라옵니다. 뚱뚱하면은요, 호르몬이 제대로 균형을 또 맞춰주지를 못해요. 딱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 건너뛰기도 하고 아이가 잘 안 만들어질 수 있어요.
또 이 비만으로부터 성기능 장애가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비만으로부터 열등감, 우울증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질병 하나하나를 따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요 비만이라고 하는 뿌리 하나 뽑아버리면 모든 질병은 한꺼번에 다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투 에덴 디톡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체중이 정상 체중 될 때까지는 이 백투 에덴 디톡스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정상 체중 될 때까지는 특별히 이 복부 지방, 내장 지방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거 언제까지 이 프로그램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검사해 보면은 목표 체중이 무엇인지가 나오고 지방은 몇 킬로 빼라 그 나오죠.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오면은 다시 그 인바디 측정 기계를 우리 직원들이 센터에서 가지고 와서 측정을 해 줄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늦게 오면 안 되지만 2시부터 아마 5시까지 사이에서는 측정을 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당신의 키로 볼 때는 건강을 위해서는 몇 킬로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몇 킬로 빼고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러면 그 지방 다 정상될 때까지는 이 디톡스를 계속하는 게 건강을 위해서는 제일 좋아요. 그냥 살을 굶어서 빼면 질병이 더 많아지지만 이 백투 에덴에서는 그냥 굶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각종 미네랄과 효소와 비타민을 다 먹으면서 하기 때문에 비만만 딱 정리가 되면 나머지 모든 질병이 같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이 살이 찌는 것 중에서 특별히 여기 내장지방, 복부지방, 여기 살찌는 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사람의 여러 가지 몸의 수치를 컴퓨터에다 입력을 했습니다. 혹시 키가 크면 빨리 죽나? 아니면 손목이 두꺼우면 빨리 죽나? 이제 여러 수치를 넣어보고 수치만 보고 오래 살지 빨리 살지를 좀 예측하고 싶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영국의 이 런던 임페리얼 대학에서 연구한 건데 우리 몸의 수치 중에서 두 가지 수치만 보면은 빨리 죽을지 늦게 죽을지를 예측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는 허리둘레예요. 허리둘레는 배꼽에서 약간 4cm 정도 올라간 부분이 제일 가늡니다. 그래서 배꼽에서 약간 올라간 부분 중에서 제일 조금 나가는 부분을 재면 돼요. 허리둘레는. 그리고 엉덩이 둘레를 재야 돼요. 엉덩이 둘레는 제일 많이 나가는 부분을 재면 돼요. 그래서 허리둘레 나누기 엉덩이 둘레, 이것이 수명을 예측하는데 가장 관계가 깊은 수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35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자, 이 허리둘레 나누기 엉덩이 둘레 숫자가 1이다. 그러면 뭘 의미합니까? 허리하고 엉덩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1보다 작다 그러면 엉덩이가 더 크다는 얘기고 1보다 더 크면 배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평균보다도 이 비율의 수치가 남자 같은 경우는 0.1씩 늘어날 때마다 일찍 죽을 가능성이 34%씩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0.7인 사람보다도 0.8인 사람, 배가 조금 나왔다는 얘기죠. 는 빨리 죽을 가능성이 34%가 더 높고 0.9인 사람은 68%가 더 높다. 즉 여기 배 나오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빨리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내장 지방을 싹 빼주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다이어트는 다른 건 빠지는데 이게 안 빠져요. 그런데 이 백투에덴 다이어트는 주로 허리 둘레가 빠집니다. 똑같은 지방이라도 여기에 있는 지방이 왜 안 좋을까? 지방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은 활성산소를 저장해주는 저장 창고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지방보다도 왜 여기 내장에 있는 지방이 그렇게 해로운가? 여기가 볼록 아랫배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방이 있다는 얘기인데, 지방은 그 속에 뭘 가지고 있다?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여기 십이지장, 소장 쪽에서 영양분이 몸속으로 흡수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양소가 흡수될 때마다 그 내장 주변에 지방이 많이 있으니까, 즉 활성산소랑 독소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영양소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와 함께 이 독소가 같이 흡수가 되니까 이 사람 몸속에는 전신의 혈관 속에 영양소와 함께 독소가 함께 섞여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만병의 근원이 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빨리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장 지방이 정상이 될 때까지는 이 백투에덴 다이어트를 해봐라. 그러면 거기에서 올라온 모든 질병의 뿌리들이, 가지들이 싹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이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 세포와 세포의 대화가 촉진이 됩니다. 우리 몸에는 세포가 60조 개 내지 100조 개가 모여 있는데, 세포와 세포 사이는 이렇게 콘넥션이라고 하는 연결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떤 물질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주거니 받거니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대화를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세포가 암세포가 됐어요. 암세포를 치료해주는 PO13 유전자가 방사선으로 딱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얘가 대화를 합니다. 옆에 있는 세포한테 대화 통로가 있으니까, 나 지금 암세포가 됐는데 이거 치료하는 PO13 유전자 나는 다 망가져가지고 이거 치료하는 항암물질 만들 수가 없어. 그러면 옆에 있는 세포가, 나는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너 조금만 기다려봐. 내 세포에 있는 이 P53 유전자 막 가동시켜가지고 P53 인산단백질 만들어서 너한테 보내줄 테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너 빨리 치료되거라. 이거 받아 먹으면 그냥 암세포는 치료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코넬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요, 그 유명한 란셋이라고 하는 이 연구 발표 저널에서 2002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왜 암세포가 생기는가 하고 보니까 요 연결 통로가 망가졌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설령 암세포가 생겼어도 요 통로만 이렇게 뚫어져 있으면 얼마든지 치료가 됩니다. 30대 젊은 청년이 하루에 3,000개씩 암세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래도 암 환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 통로가 열어져 있기 때문에 생겼는데 치료되면서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암 환자는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연결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계속 치료되지 않고 암이 번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연결 통로가 망가졌을까 하고 보니까 이 산소가 여기를 공격해가지고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암세포가 생긴 사람에게 이 코넬 대학에서 암세포는 이 연결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암세포가 치료가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얘를 이렇게 망가뜨린 장본인이 활성산소야? 그러면 활성산소 싹 씻어주는 항산화제 투여하면 여기 망가진 것 청소되면서 연결 통로가 열어지고 그러면은 이 치료제 받아먹으면서 암이 치료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착안을 하고 실험을 했어요. 이 활성산소를 씻어주는 항산화제를 먹여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과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사과 속에는 비타민 C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있고 또 케르세틴이라고 하는 항산화제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먹여봤더니 이 활성산소를 여기에 있는 항산화제가 싹 해독시켜주고 디톡스 시켜주고 청소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통로가 연결이 되면서 이쪽에 있는 항암물질이 이쪽 암세포로 딱 흘러들어가면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기가 막히게 치료가 되더라. 이게 연구 결과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도 딱 주스를 내서 마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포도를 주스로 내서 먹으면 포도에도 더 강력한 비타민 C와 케르세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과 하나 먹는 거 정도 가지고는 암이 치료되기는 역부족일지 모르지만 이걸 주스를 내가지고 계속 마신다는 얘기는 의미가 좀 틀리겠죠. 치료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유명한 이 연구 결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치료제를 보내주면서 야, 너 이것 좀 받아먹고 좀 살아라. 그런데도 문 딱 닫고 안 받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십니다. 너 혼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드니? 이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너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얘야, 이제 문 좀 열어다고.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로 더불어 같이 살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고 너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고 너에게 건강을 주기를 원한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안에서 문고리 붙잡고 안 열어주면은 어떻게 돼요? 뭐 할 수 없지, 뭐 그냥 죽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한번 안음하면서 주임으로 영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로 더불어 먹고 내가 그로 더불어 먹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꼭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저쪽 한가운데에 달라스라고 하는 곳에서 사시는 최경애 할머니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82세예요. 그런데 이분은 대장암이 아니고 직장암에 걸렸어요. 직장에 이렇게
주먹만한 암이 안에 하나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딱 막아버리잖아요. 똥을 못 싸는 거야. 이게 딱 막혀가지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딱 찍어보니까 직장에 이런 암이 있는데, 일단 똥을 못 싸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술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밑에 암이 생겨갖고 이걸 잘라내고 항문에도 연결을 해야 되는데 항문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항문 쪽에 가까워서. 그래서 잘라내고 여기 배꼽 옆으로 인공 항문을 내고 여기다 똥주머니를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좀 보셨죠? 똥주머니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는 내가 82년이나 살았는데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나 똥주머니까지 차고 그 구차하게 더 살고 싶지 않다. 그냥 사는 날까지 살고 그냥 간다. 똥주머니 차고 살려면 그냥 이대로 간다. 그 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똥주머니까지 하면서 몇 년이나 더 산다고? 난 그렇게 살기는 싫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 해가지고 저희 이제 힐링센터에 오게 됐어요. 자, 왔는데 이 암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일단 변이 나오질 않고 어떻게 그 암덩어리 사이로 삐질삐질 해가지고 설사로 그냥 조금씩 나오지 안 나와요, 변이.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겠어요? 일단은 여러분들과 똑같이 항산화 디톡스를 이제 한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암덩어리도 안 큽니다. 걔도 뭐 먹어야 크지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디톡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은 열에 약합니다.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혈관이 12% 내지 14%밖에 발달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구강 온도를 한 39도 이상 올려주면은 정상세포는 뜨거울 거 아니겠어. 뭐 39도 올라가니까 뜨거워. 그러면 이게 삶아져 죽을 것 같으니까 뜨거운 피를 빨리 보내요. 그리고 찬 피를 또 빨리 받아. 즉 혈액순환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암세포도 그러고 싶겠지요. 그런데 혈관이 몇 프로밖에 없어요? 12% 내지 14%밖에 없기 때문에 뜨거운 피를 빨리 보내고 싶은데 혈관이 너무 적어서 암세포만 그때 삶아져 죽습니다. 이게 180년 전부터 내려오던 암치료 비방이에요. 수치료법입니다. 그래서 그 180년 전에 미국 배틀크릭에서는 이런 원리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배틀크릭 병원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치료 효과가 적어서가 아니고 비용을 많이 못 받으니까 병원 수지 타산에 안 맞기 때문에 이 치료법에서 좀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 치료 효과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일부의 의사들에게 이게 계속 전수되어서 내려옵니다. 마지막 그 전수자가 이 LA에서 한 2시간 가는 그 데저트 핫스프링에서 닥터 토마스라고 하는 이 인도계 미국 이 의사가 거기서 수치료만 가지고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 25년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그걸 배우러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료법을 그대로 전수를 이제 받았는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이제 돌아가시고 지금 뒤돌아 보니까 그분이 마지막 전수자였는데 어떤 병원 차원이나 어떤 기관 차원에서
요걸 치료법으로 사용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맥을 우리가 이어가지고 와서 암 환자들은 이런 수치료를 해줍니다. 이분에게도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항산화 주스를 마시고 뭐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소화기관 계통의 암은 프로폴리스가 또 도움이 됩니다. 뭔지 아세요? 프로폴리스. 이 벌집에서 뜯어낸 건 얘가 강력한 천연 항생제이면서 강력한 면역력 증강제가 돼요. 그것을 보통 시중에서 파는 것은 23%짜리가 팔리고 있는데 브라질 아마존에서 80%짜리를 이제 사가지고 와서 이걸 이제 계속 물에 타서 마시게 했어요. 3개월을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변을 노란 황금변을 보는 거예요. 바나나 같은 변. 그러면 그 막혔던 암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3개월 만에 병원을 찾아가서 다시 진단을 했더니 주먹만한 변이 콩알만한 사이즈로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암이 그렇게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암세포였다가 다시 정상세포로도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포와 세포가 문을 열고 대화하도록 해주기만 하면은 암도 치료될 수가 있는데, 그 막힘 통로는 활성산소 때문에 막혔으니까 그것을 씻어주는 비결은 항산화 주스가 참으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10번째, 항산화 주스는 세포가 재생되도록 도와주는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오늘 세수하면서 여기서 때도 좀 나옵니까? 때가 나와요? 네, 때가 뭐예요? 피부세포 죽은 시체죠. 그러면 그만큼 죽었으면 그만큼 만들어지고 재생이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죽었는데 그만큼 안 만들어지면 푸석푸석합니다. 이게 만들어지는 시간이 언제냐?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얼굴이 확 뜨지요. 죽었는데 만들어지지 못한 거에 잠을 안 자서. 그래서 미인은 잠꾸러기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잠을 잘 자줘야 죽은 것만큼 다 만들어져서 언제나 윤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잠을 잠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 만들어주는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료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다양한 종합적인 영양소 재료는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 넉넉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세포가 재생되는 데는 항산화 주스가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또 11번째는 항산화 주스는 체질을 개선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영원하지 않아요. 세포는 수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장 점막세포는 수명이 이틀 내지 3일밖에 가질 않아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아니 근데 이왕 만들어 놓고 왜 수명을 이렇게 짧게 만들어, 한 뭐 100년 가게 하지. 하나님이 다 머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지 않겠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위장 점막세포가 한 100년 가도록 만들어 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하루 3끼 먹어야 살죠. 근데 먹는 음식이 내가 조심하지만 좀 나쁜 것도 먹을 수 있을까요? 가끔? 뜨거운 거 먹을 수도 있고 매운 거 먹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독국물 먹을 수도 있고. 독국물 먹으면 위장 점막세포는 다 죽겠죠. 근데 수명이 100년이야. 딱 한 번 실수했으면 그냥 끝난 거야, 100년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장 점막세포는 수명을 며칠만 가게 했다? 이틀 내지 3일. 내가 잘못해서 설령 잘못된 걸 먹어서 위장이 다 망가졌다.
그래도 얘는 수명이 이틀 내지 3일밖에 안 가니까 그거 싹 지나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으니 어디 하나님이 참 우리 사랑 많이 하신 것 같지요? 다 머리 굴려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기면 이 속에 있는 자가치유력에 의해서 다 치료가 됩니다. 일주일이면 치료가 돼요. 그런데 똑같은 염증인데 여기서 염증이 생기면 일주일이면 치료가 되는데 위장 점막에 염증이 생기면 평생 갑니다. 아, 난 위염이 있어. 그런 사람은 눈에 무슨 뭐 다래끼가 났어. 일주일이면 없어지잖아요. 평생 다래끼 달고 살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무개는 그 사람이 위장이 안 좋아. 위염이 있어. 평생 위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똑같이 치료는 해주는데 왜 위장에 염증이 생기면 평생 갈까? 위장에 염증이 생겨도 똑같은 속도로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3끼 먹어야 살지요. 그래서 위장의 염증이 치료될 만하면 음식이 들어와서 훑어버리는 거예요. 치료될 만하면 음식이 들어와서 훑어버려. 그래서 위장의 염증이 한번 생기면 평생 갑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위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와서 기가 막히게 치료가 잘 됩니다. 자, 이번에도 여기 위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맨날 속이 쓰려. 그런데 와서 보니까 포도 주스를 주네? 아, 이거 포도 주스 신데? 그래서 아이고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심지어 신레몬까지도 신맛은 산성이지만 레몬의 99.9%는 알칼리성입니다. 모든 과일은 신과일까지도 99.9%는 알칼리성이에요. 그냥 유기산이라고 하는 껍질만 살짝 산이지 내용을 분석해 보면 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마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위장병은 대부분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오는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위산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요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 이게 알칼리성 물질이니까 중화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치료에 도움이 됩니까? 나쁩니까? 이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는 상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약간 신맛 때문에 좀 걸릴 수는 있어요. 조금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믿음으로 먹어라. 내용은 이게 알칼리성 물질이다. 그냥 믿고 먹어라. 위장병 환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냥 믿고 먹어라. 좋아질 거다. 그리고 위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는 염증은 누가 만든다고 그랬죠? 활성산소가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 위에 염증이 있고 위 궤양이 있다. 활성산소가 위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거는 지금 뭐예요? 항산화제야 이게. 그러니 이 항산화제가 위장에 있는 활성산소를 싹 씻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위장병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기가 막히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치료해줘도 음식이 하루에 3번씩 들어와서 훑어버리기 때문에 위장병이 평생 가는 건데 이번에 4일 동안 밥을 안 먹죠. 밥을 안 먹으면서 강력하게 위산 중화시켜주지, 활성산소 없애주지, 이렇게 치료해주면서 한 번도 훑어주지를 않으니까 그 사이에 이틀, 3일만 지나면 위장점막세포가 완전히 재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위장병 치료에는 기가 막힌 방법 아니겠습니까? 평생 위장병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치료가 됩니다. 왜 그렇게 치료되는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틀 내지 3일은 위장점막세포가 옛날에 망가진 건 다 없어지고 완전히 다시 만들어진다니까요. 위산
역류증 환자들,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식도 위로 막 올라와서 식도를 다 녹여버려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식도암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장 점막에는 그 강력한 위산, 염산이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점막세포로 코팅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서는 그 코팅이 돼서 보호해 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식도에는 점막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신물이 올라왔다 그러면 식도 그냥 녹여버립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재생시켜 주니까 사는 건데 이게 반복된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반복적으로 자극을 주면 암이 생겨요. 이게 계속 치고 올라오면은 여기도 녹여버리니까 쉰 목소리가 나와요. 자꾸 쉰 목소리가 나온다? 후두암, 식도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이 염산을 좀 중화시켜 줘야 되겠죠. 요걸 중화시켜 주려면 산이니까 알칼리성 물질을 마셔주면 돼요. 뭘 마셔주면 돼요? 항산화 주스. 그 중에서도 생감자즙을 마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위장병으로 속이 쓰린 사람들은 제산제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생감자즙이에요. 아주 강력한 알칼리성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일어나서 속이 쓰리면 생감자를 즙을 내서 반 컵 정도만 마시고 10분만 있으면 속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런 주스를 잘 활용하면 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피부 세포는 수명이 이틀 내지 3일. 그래서 그냥 굶으면 여기에 거칠거칠한데 백투에덴 다이어트를 하면은 얼굴이 더 빛이 나요. 얼굴이 더 윤기가 납니다. 굶었는데도 이틀 내지 3일만 하면은 이거 싹 새 걸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피부 세포이기도 해요. 두피 세포는 수명이 60일, 백혈구는 2일 내지 20일, 적혈구는 4개월, 120일. 자, 간 세포는 200일 내지 500일. 자,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배웠어요? 피. 세포마다 산소를 공급해 주니까 사는 건데 그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 적혈구입니다. 그런데 적혈구도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내가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고기 단백질로 만들어진 사람도 있고 콩 단백질로 만들어진 사람도 있어요. 고기 단백질로 적혈구가 만들어진 사람들은 적혈구가 막 떡처럼 굳어버려요. F등급이 나와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120일 동안만 고기를 하나도 안 먹고 이렇게 백투에덴 음식으로만 먹으면 옛날에 잘못 만들어진 적혈구는 120일이면 다 죽고 고기 한 첨도 안 먹고 콩하고 이렇게 5대 영양소 채식으로만 먹었다? 그럼 120일이면 완전히 피가 바뀌어요. 피가 바뀐다니까 체질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 딱 감고 여기서 배운 대로 120일만 한번 해보세요. 디톡스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 디톡스도 하고 그 다음에 절대로 튀긴 거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120일만 하면은 적혈구가 100% 바뀌어요. 120일 동안에는 고기를 내가 의지로 안 먹어야 돼요. 그런데 120일만 완벽하게 고기를 끊으면 피가 어떻게 돼? 완전히 바뀌어서 120일이 지나면 이제 내가 고기를 싫어해요. 내가. 그래서 120일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고기가 아니고 콩이 좋아서 먹게 된다는 거예요. 백미를 먹던 사람이 현미를 먹는데 처음에는 좋다고 하니까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백미가 더 맛있어요? 현미가 더 맛있어요? 백미가 더 맛있죠. 그래도 현미가 좋다니까 머리로 먹는 거예요. 의지로. 그러나 한 3개월만 먹으면 뭐가 더 맛있어요? 현미가 더 맛있죠. 해본 사람은 알죠? 진짜 현미가 좋아서 현미를 먹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고기도 120일만 이렇게 해서 체질 개선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일 동안 이렇게 항산화 주스를 잘 활용하면서 먹으면 체질이 완전히 바뀌면서 웬만한 종류의 질병들은 다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12번째,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 예뻐진다는 거예요. 피부 미용에는 가장 탁월한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영국의 세인트 루이스 대학에서 연구한 2012년도 3월 7일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주스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남들보다도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를 2인분 내지 3인분을 먹게 했습니다. 자, 이쪽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고 이쪽은 과일과 채소를 한 2배 내지 3배를 더 먹게 하고서 첫날 고감도 카메라로 얼굴 사진을 찍었어요. 양쪽 다. 그리고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를 2배, 3배 먹은 사람도 찍었는데 첫날 찍고 그 다음에 3주 뒤에 쭉 찍고 6주 뒤에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 카메라로 색깔을 분석을 해보니까 과일과 채소를 더 먹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확실히 붉은색 색소가 딱 한 달만 더 먹어도 확연히 더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얼굴에서 붉은색이 더 많이 띄면 예쁜 거예요, 미운 거예요? 혈색이 도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속에는 항산화제가 있고 여기에 있는 이 마지막 모세혈관이 활성산소로 찌들어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빨간 피가 끝까지 흐르지 못해서 허여멀건했는데, 항산화제가 이 활성산소를 싹 씻어내니까 이 마지막 모세혈관 끝까지 적혈구가 다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피부에서도 적혈구 색이 보여. 마지막까지 얘가 달려오면 그것을 우리는 혈색이 돈다 그러고, 예쁘죠, 그죠? 18살 아이는 다 예뻐요. 혈색이 여기서 돌아. 할머니가 되면 안 돌아. 여기 다 막혔어요. 이제 마지막 모세혈관이. 한 달만 2인분 내지 3인분 과일 채소를 먹어도 이렇게 예뻐지더라. 그런데 항산화 주스로 한 달을 마시면 2인분이 아닙니다. 짜보면 알아요. 10인분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한 사람들 보면은 하루에 공복에 밥을 먹으면서라도 공복에 아침 식사 전에 한 잔, 아침과 점심 사이에 10시에 한 잔, 오후 3시에 한 잔, 이렇게 3잔만 마시면 딱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여기는 뭐 카메라를 갖다 찍어봤더니 잘 분석해보니까 빨간색이도 보이더라. 그게 아니고 항산화 주스를 이렇게 하루에 3잔씩 한 달만 실험적으로 마셔보세요. 카메라 안 갖다 대도 80 먹은 할머니 눈으로 봐도 빨간색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없는데 이렇게 예뻐졌어 하는 소리를 주변 사람들이 할 만큼 확실히 달라져요. 작년에 큰 회사 회장님들만 모아놓고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해도 술은 먹더라고요. 맨날 술 먹으면서 뭐 비즈니스 하는데 뭐.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이 항산화 주스가 얼마나 좋은지가 딱 필이 꽂혔어요. 그래서 항산화 주스를 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마시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니까 혈색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막 보는 사람마다 뭘 해서 이렇게 좋아졌느냐고, 뭐 해서 이렇게 좋아졌느냐고, 뭐 청량처럼 혈색이 돌아요. 조폐공사에 가서 뭐 이렇게 막 따오는데도 그거 얘기하다가 근데 회장님 뭘 해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습니까? 그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뭐에서 그렇게 좋아졌어요? 백투에덴에서 그렇게 됐다고. 백투에덴이 뭔데? 얘기가 기니까 내가 양일권 박사라고 하는 사람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불러서 들어보라고. 한 번은 명함을, 제 명함을 요만큼 달래. 회장님이 제 명함 나눠주는 일 하고 다녔어요. 이분 때문에 조폐공사 가서도 강의도 하고 한 달만 하면 표시가 납니다. 실험 삼아서 한 달만 해보세요.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여러 가지 건강 증진 효과도 있고 그냥 겉으로 드러날 만큼 이렇게 좋아져요. 13번째, 노화를 방지해 줍니다. 안 늙고 싶으세요? 혹시 그냥 폭삭 늙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안 늙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연구된 수많은 결과 중에서 안 늙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 노화의 가장 큰 주범은 활성산소로 나왔어요. 그러면 안 늙을 수 있는 확실한 비결은 뭐예요? 항산화제입니다. 그것도 뭐 이렇게 캡슐로 먹는 거와는 비교가 안 돼요. 저녁 때 얘기하겠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답이. 그것보다도 몇 10배, 100배 더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는 지금 이렇게 해서 짜 마시는 거예요. 인생은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마지막에 치매에 걸려가지고 똥이나 주물주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치매도 여기가 활성산소로 녹슬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여기 쭈글쭈글한 것도 자외선이 만든 활성산소로 얘가 쭈글쭈글한 거예요. 응? 죽음의 저승사자 검은 버섯도 그 활성산소가 여기 녹슬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 다 막아줘요. 90살인데도 주름 하나 없고 검은 버섯 하나 없고, 제가 40년 항산화 주스 마신 사람을 보니까 그래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네? 자, 그래서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은 활성산소이고 노화의 확실한 방지제는 항산화제다. 그래서 조금 정성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것처럼 좋은 거는 없어요. 그래서 항산화 주스 탁 짜가지고 디톡스 할 때는 뭐 당연한 거지만 끝나고 나서 밥 먹을 때도 하루에 2잔 내지 3잔 온 가족이 먹으면 모든 비타민, 모든 미네랄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건강이 차고 넘치게 돼 있어요. 차고 넘치게 돼 있습니다. 한 달만 해도 온몸에서 그냥 느껴져요. 그 비싼 한약을 먹어도 한 계절은 먹어야 뭐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한의사이기도 하지만 표시도 안 나, 먹어봤자. 근데 이건 한 달만 먹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기할 만큼 좋아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 늙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세포가 늙는다는 얘기죠. 세포 중에서도 어디가 늙는가 하고 보니까 세포 한가운데 세포 핵이 있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세포 하나 속에 200개 내지 300개 정도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먹은 영양소가 이 미토콘드리아 보일러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포도당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산소도 들어가야 태워져요. 또 비타민 B1과 미네랄 약간의 불소시계가 들어가면은 얘가 태워지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일러실에서 불꽃도 나오지만 굴뚝에서 뭐도 나와요? 연기도 나오듯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연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세포에서는 ATP 에너지는 많이 나오고 활성산소는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시간이 지날수록 요 미토콘드리아를 녹슬게 만드는 거예요. 쇠도 녹슬게 하는 게 산소인데, 그래서 일평생
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계속 받으면은 이제 할머니 미토콘드리아를 뜯어서 보면은 이렇게 쭈글쭈글해져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한 사발을 먹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늙은 사람들은 ATP 에너지는 조금밖에 안 나오고 끓음만 나오는 거예요. 활성산소만. 얘 때문에 늙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 나올 때마다 씻어주니까 얘가 덜 늙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외에는 약이 없습니다. 진시 황제가 뭐 불루초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보냈다는데 없어요. 불루초는 항산화제. 현재까지 이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으로는 최고의 불루초는 항산화제입니다. 이것을 채소만 먹어도 뭐 수명이 뭐 7년, 9년 높다, 뭐 더 오래 산다, 입으로 씹어먹는 정도만 가지고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20배 이상 주스로 마셨다? 놀라운 효과들이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이번에 실험적으로 딱 4일만 해봐도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제 내일 검사를 해보면 비교가 될 거 아니겠어요?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 그냥 시장에 사다가 짜면 되는데.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거 그냥 뻥치는 강의 같다. 4일밖에 안 했는데도 이 정도면 이거 진짜 굉장한 거다. 내가 수많은 건강 강의 들었는데 이거 굉장한 거다. 이렇게 느껴지면 항산화 주스를 짜서 한 달만 1차 또 해보세요. 그리고 몸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뭐 변화 안 나타나면 할 필요 없는 거고, 이야 이게 좋다 그러면 나만 마시지 말고 집안 사람 다 해서 주셔요. 집안 사람. 또 바쁜 손자도 냉동시켜서 좀 보내주고. 미국에서는 지금 제가 한 교회에서는 5년째 계속 하는데 제가 자주 못 가. 1년에 딱 한 번만 가는데 녹즙기를 한 대 샀는데 녹즙기는 요즘 잘 만들어져서 평생 씁니다. 보통. 와 이게 막 한 줄 했더니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짜는 김에 조금 더 짜는 건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설거지 하는 게 좀 힘들지. 차려 온 김에 진짜예요. 차려 온 김에 조금 더 짜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은 또 싸잖아요. 뭐 녹즙 재료가 싸니까 그냥 짜는 김에 더 짜가지고 냉동실에 넣어서 자기네 식구만 먹는 게 아니라 옆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아픈 사람들을 나눠주는 거야. 그럼 원가 진짜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서 내년도 양일권 박사님이 오는데 그때 참여하면 지팡이 던져버리고 걸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우선 먹어보세요 했는데 제가 가기 전에 지팡이 다 던져버리고 다니는 거야. 진짜라니까요. 진짜예요. 그래서 첫 해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교인들이 80%, 아주 힘들게 저 밖에 있는 구도자 20%. 1년 뒤에 갔더니 바뀌었어. 구도자들이 자기 친구들을 막 데리고 와가지고 구도자가 80%, 교인이 20%. 이제 내년도는 교회에서 아예 손 떼래. 동호회 자기들이 다 주최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안 되는데 체육관에서 안 돼.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막 나눠주기 운동 최고의 사랑이죠. 최고의 사랑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이것을 매일 3잔씩 먹는 것을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워싱턴 킹 카운티에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이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발표했는데 하루에 3번 정도 야채와 과일을 먹으면, 근데 우리는 항산화 주스를 3번 마시면 이거하고는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입으로 씹어 먹는 거 3번만 먹는데도 치매가 76%가 덜 걸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주스를 마시면 그냥 100% 이건 치매는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해도 과장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으로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씹어 먹었을 때 76%가 더 안 걸리는데 이걸 주스로 계속 마셨다. 치매는 없습니다. 100%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몇 사람 얘기했죠. 똥 오줌 가리지 못할 정도로 중증 치매 환자가 1개월, 2개월 만에 완전히 다 정상으로 이미 걸린 사람도 치료될 정도인데 지금 하면 왜 걸리겠어요, 이게. 제가 저녁 때 이어서 이 원리를 설명을 하는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 영양학과 의학은 아직 해답을 못 찾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얼마 전에는 의사협회 회장이 이 프로그램을 참석을 했어요. 와, 이거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보내고 의사들만 모아놓고 이거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중국에 전혀 얼굴도 모르는, 제가 중국에 혼자 갑니다. 인맥 타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냥 가다가 만나면 얘기합니다. 서주시라고 하는 국립병원의 암 전문 국립병원의 병원장을 만났어요. 그 병원에서 사방 100km 안에 4천만 명이 산대요. 그 병원에서 사방 100km 안에 4천만 명이 살아. 거기서 돌보는 암 환자만 10만 명이에요. 그 암 전문 병원에 3차 병원. 그런데 만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백투에덴 방법으로 우리 병원에서 암을 치료합시다. MOU를 맺어줬어요. 그리고 논문을 써서 국제학술지에 발표합시다. 아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직접 안 하고 말만 해도 알아들어요. 말만 해도. 아직 현대의학은 답이 없습니다. 수많은 답 중에 하나가 아니고 답이 없어요. 없는데 와, 이게 그런 거야?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론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해보세요. 지금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이제 위장에 붙어있는 염증들을 뜯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치료하려면 칼을 대지 않은 수술이 진행이 되는데 이쪽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이게 강력하게 수술이 진행이 되면서 비위가 약한데 거기를 또 긁어내니까 아파요. 또 메스꺼워요. 심하면 토해냅니다. 이건 뭐 굉장한 치료가 일어나는 것인데 거기서 그냥 밥 홀라당 먹어버리면 딱 밥 먹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밥 먹으면 치료되다가 그냥 딱 치료가 멈춰요. 그때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엎어져서 나 죽는다고 한 사람들이 이대로 하면 마지막 날 마지막 독소 싹 빠져나가면서 거짓말처럼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고비를 넘기시고 4일이 지났는데 이거 보니까 좋다, 좋아진다. 그런데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 뿌리는 아직 안 뽑힌 것 같아. 그러면 조금 더 하세요. 한 주를 더 하는 사람, 한 달을 더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건 진짜 서울대학병원 가도 안 낫는 건데 방향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그렇게 뿌리 깊은 병이면 전적으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공기도 좋고 설거지 안 해도 되고, 아프면 한 달도 수술하러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1개월이든 3개월이든 3개월, 4개월 적혈구 바뀔 때까지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근본적으로 치료가 가능해요. 그냥 뭐 설거지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그건 별것 아닌 질병일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건 내가 봐도 어떤 병원 써도 안 된다고 그랬다. 그런 병은
작심하고 한번 모든 조건 갖추어진 데서 해보세요. 공기가 얼마나 강력한 치료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외진데까지 제가 왜 갔겠어? 여기다 하지. 그냥 공짜로 먹는 겁니다. 거기만 오면. 오면서 두통이 사라져버려. 오면서. 우리나라 어디 가든지 황사가 항상 있습니다. 한계령, 미시령을 넘지 못해. 타고 가면 알아요. 조금 열거질 뿐이지 홍천까지 그 냄새가 다 있어요. 딱 한계령 넘으면서 없어요. 미세먼지 쳐보세요. 없어요. 설악산은. 그렇게 정말 심한 질병으로 누가 봐도 저건 참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다. 1, 2년도 아니고 오랫동안 지금 짊어지고 있다. 이런 질병은 작심하고 한번 이 원리대로 뿌리를 뽑아보세요.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힐링센터에 오면은 일일이 전신 이제 소형 MRI로 217가지 항목을 다 측정해서 맞춤식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제 해나가는데, 특별히 어떤 병인데 그 병이 왜 이 원리로 치료가 되는지를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한 달 했는데 이건 좋아졌고 이건 왜 안 좋아졌을까? 그럼 이것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충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해나가면은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크든 작든 이 경험을 끝까지 잘해서 체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요대로 항산화 주스 마시면서 이건 시작이고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체험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한테, 간단하잖아요, 그죠? 항산화 주스만 마셔봐라 해도 효과가 있으니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쉽게 좀 전하면서 여기가 새로운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는 딱 한 번 하면 교인보다 부도자가 더 많아요. 그냥 한 번에 교회 하나가 생겨요. 그 어려운 미국에서도. 이게 꿈 같은 일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은 대로만 해주면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나섰대는데 뭐, 나섰대는데. 전도법 안 배워도 상관이 없어. 내가 나서 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운동을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 성령 운동이다 라고 사람들은 부를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좀 잘 해오셨는데, 이제 오늘 조금 힘들겠지만 정말 마지막 치료가 되는 마지막 밤이에요. 영적으로 특별히 모든 거 다 버리면서 영육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오후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